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쇠퇴한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레드넥, 힐빌리 등등 최근 미 대선에서 이민자가 아닌 원래 미국인이면서 그동안 정책에 소외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서민 계층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집중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정책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미국의 서민계층의 어려움과 분노가 정치권도 이제 외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풍요롭기로 이름난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선 향방을 결정할 정도로 가난한 국민들이 많아진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실제 경제학자 중에는 미국이 양극화와 투기로 붕괴되고 있다는 류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왜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한테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미국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 소득 불균형 문제와 투기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는 나라가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 사회가 어떤 맥락으로 흘러왔는지를 그 과정을 보면은 소득 불균형 문제와 투기 자본주의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붕괴되어 왔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금융기관들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가면 되는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향후 성장률을 감안해서 감당될 만큼의 재정 지출을 하면 되는 거고, 또한 투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랑 향후 전망을 보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는 있어 왔지만 이전의 자본주의는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을 다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2000년대 중후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가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지경까지 들어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금융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저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스템이 흘러가는 사회였습니다. 세계 경제도 생산에 기반해서 흘러가는 경제였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다는 겁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 내 산업 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 문제하고 투기 자본주의의 심화라는 이 부분을 같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좀 덜하다 뿐이지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대부분은 소득 불균형, 투기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는 분 제법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심각해졌는지를 알면 피부로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일단 시작은 일자리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생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국내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어갔단 말이에요. 해외에 비해 국내 인건비 등의 생산 비용이 더 커졌으니까요. 국내 생산 활동 자체가 매력 없는 활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뭐냐? 기업들이 이제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산 비용이 제일 적게 들고 임금이 제일 싼 지역을 찾아 국외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나간 기업들이 사실은 대규모의 제조 생산 공장을 가진 우리가 흔히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 대부분이 빠져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국에 남은 기업,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이 자국 내수 시장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 투자를 하기 힘든 기업, 혹은 그럴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 이제 이런 회사들 위주로만 남아있게 된 거고요. 애초에 근로자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라는 게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사실 돈을 많이 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지출이 크다는 거니까 좋은 회사들이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더 적극적으로 옮기는 건 당연하겠죠.
여건만 되면 생산기지를 옮기는 게 당연한 거죠. 더 싸고 유리하니까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거나 자본 여력이 안 되니까 못 옮기는 거고, 혹은 회사가 성장성이 떨어지는 산업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기업주가 대규모 해외 투자에 회의적이라서 그래서 안 옮기는 회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자국 근로자들한테 주는 임금 자체가 업종 특성상 그렇게 높게 안 줘도 되는 일이다 보니까 굳이 해외 생산기지에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인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남은 일자리들 대부분이 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류의 일자리들 위주로만 자국 내에 남아있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생산기지를 못 옮기는 회사들마저도 해외 아웃소싱 물량을 갈수록 더 확대해갔죠.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한테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인 큰 대기업들 생산직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은 성장하는데 자국의 일자리 수준은 점점 떨어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들만 메우면서 서민층의 소득은 본격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난 데다가 여기에 대해 9.11 테러까지 터지고 경기 침체 상황이 되면서 중산층이야 미국 국민들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단 말이에요.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여기 대응한다고 급격한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 근데 이게 이후에 일어난 미국 주택시장 버블의 씨앗이 돼버린 건데요. 2003년부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금융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담보물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사실상 상환 여력이 없는 저신용자들한테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해준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로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계속 날아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끌로 투기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빗발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사들은 이 저신용자들의 부실 대출 채권을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엄청 많은 금융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 팔아넘겼고요. 당시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상품을 전 세계에 퍼뜨린 겁니다. 그러다 결국 연끌들이 어떻게 이걸 버티겠습니까? 하나 둘씩 연체가 터지고 못 버티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이 대출 채권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파생 상품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의 서민 계층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IT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맞아버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 위기는 소득 격차, 자산 양극화 상황을 증폭시키는 특징이 있는데요. 원래 경제위기 한번 맞으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양극화 상황을 훨씬 심화시키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2000년대 들어 불과 10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양극화를 가져오게 됐고요. 서민 경제가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경제의 체질적인 개선이나 그 어떠한 구조개혁도 없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만으로 금융사들의 연쇄 도산을 막는 데만 총력 대응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때 극심한 금융위기의 고통을 겪더라도 당시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다면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미국은 붕괴로 인한 구조조정을 회피했고요.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으로 그들의 부실 자산을 모조리 사들이는 선택을 했어요.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웃긴 게 다른 나라들 경제위기 생겨서 IMF에서 돈 빌리거나 하면 IMF 앞에 내세워서 굉장히 혹독하게 구조조정 시키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네들이 경제위기 생기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절대 안 하죠.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실 경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미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계층이 왜 망가졌는지, 왜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없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득 자체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정체되고 반면에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오르고 네. 어쨌든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심각한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건데요. 2010년대 이후로 서구권 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면서 힘을 잃어갔죠. 저성장과 장기 침체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팬데믹 전까지 서구권 경제 상황 생각해보면 미국이고 유럽이고 할 것 없이 실제로 장기 저성장 국면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팬데믹이 닥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혼란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이 막 내려지게 됐고요.
영상 초반에 말했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 거의 뚝이 무너지듯이 상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2008년 양적 완화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회피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위기를 넘긴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풀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유지되던 상식적인 경제 질서마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기관들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사람들이 갚을 수 없을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 역시도 감당 안 되는 수준의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나 들어올 세수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당장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재정 지출을 계속 막 써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걷잡을 수 없는 자산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나 근로의욕을 잃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근로를 등한시하고 투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데믹을 거치고 이렇게 잘못된 대응을 하면서 이제 눈앞에 닥친 위기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무분별하게 남발된 감당 안 되는 대출로 인해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대출 연체율은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재정 남발로 인해 이미 1차적으로 물가 폭탄은 벌써 한번 터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리한 재정 남발로 국가 채무 부담 수준이 국방비를 넘어섰고,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패권국인데도 국가 신뢰도, 국채 신뢰도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정도로 미국의 정부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여기에 지난 팬데믹 동안 무분별하게 푼 돈들은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이번 투기 과열이 무서운 건 버블이 가장 크게 일어난 형태인 혁명적인 신기술의 기대감에 기반한 버블이라는 거예요. IT 버블 때처럼. 네. 과거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이 일어나던 시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이 정도로 중산층이 무너졌을 때도 아니고 최소한 일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정도는 있던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근로를 통해 삶이 개선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투자를 통해 투자만이 현재 처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두려움이 결합된 형태로 강한 투기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탐욕과 두려움까지 합쳐진 투기심이 가장 강력한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기술 혁명까지 만난 거네요. 네. 지금의 투기 과열은 과거의 투기 과열하고는 수준이 완전 달라요. 어쨌든 현재 미국 사회는 대략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국 서민 계층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은 외국으로 다 내보내졌고요. 그리고 미국은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은 없이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발권력과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돈풀기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투기와 모럴 해저드를 판치게해서 자산 가격만을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다가 극단적인 양극화만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투잡을 뛰지 않으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미국 사회 내 민생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중산층 이하의 많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생각할 여유조차 잃어버린 처지가 됐어요. 현재 그 어떤 경제 수단으로도 미국 사회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인 게 지금의 미국 상황인 거예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황인데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서민을 타겟으로 모두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양쪽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고통이 뒤따르는 사회 구조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건 마찬가지죠. 자꾸 쉬운 길만 찾아가면서 또 다른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건 또 결국 다른 나라까지 피해가 오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 자기 나라 포퓰리즘 하는데 미국 재정 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의 패권은 변함이 없겠지만 과거처럼 중산층이 탄탄하고 세계의 경찰, 세계의 중재자였던 패권국 미국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의 미국은 빈부격차의 상징이자 세계 경제에 자꾸 리스크를 만들어 뿌리는 그런 나라처럼 변해가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